오늘 연사님은 사실 이 연사님을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조경현 교수님이고요. 이 조경현 교수님은 지금 NIU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랑 그 센터 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그 재직 중이시고 동시에 이제 그 시파 펠로우를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그랜텍 리서치 앤 얼리 디벨롭먼트의 그 프레시언트 디자인 팀의 시니어 디렉터 오브 프론티어 리서치 직감도 가지고 계십니다. 코파운더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바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사실 학문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NLP 분야의 그 기계 번역,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뭐 어텐션, 그리고 뭐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우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셔서 사실 인공지능 기반의 뭐 NLP, 자연어 처리나 기계 번역 분야에 아주 그 혁혁한 그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신 그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성과를 더불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찐 팬인데 그 이유가 굉장히 그 우리 커뮤니티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 영향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에 이제 한국의 삼성에서 그 훌륭한 공학자들한테 수여하는 삼성 호암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공학상을 조경현 교수님께서 수상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상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문학도들을 위한 장학금도 쾌척을 하시고 그리고 여성 공학자를 위한 그런 장학금도 그 카이스트에 신설하기 위해서 기부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런 뭐 발표하시는 이런 학문적인 내용들 이외에도 평소에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 많이 질문 주시면 훌륭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조경 교수님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과분한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원래 같았으면 이게 실제로 가서 이렇게 인퍼슨으로 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황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NYU에 재직 중이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그 제넨텍이라는 회사에서 저 회사를 올 초에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제넨텍에 팔고 거기에 이제 시니어 다이렉터로 재직 중입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 건 이제 프로틴 디자인인데 뭐 그리고 프로틴 디자인 중에서도 안티바디 디자인 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 얘기할 건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원래 지금 이제 학생들하고 논문을 하나를 쓰는 게 있어서 거의 다 써서 그 새로운 내용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논문을 쓴다는 게 예상한 대로 되질 않아서 오늘은 좀 그 전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강의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좀 이제 백그라운드 매터리얼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많이 해야겠죠. 프로그래밍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 머신러닝이나 AI,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뭔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두 개가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하면은 마치 그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 마련인데, 사실 이미 어떻게 보자면은 거의 1940년대 그때 이제 클로드 셰넌부터 거의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과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서로 같은 동전의 서로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제가 뭐 알아낸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년대부터 이렇게 클로드 셔넌 당연히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19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에 요르마 리사넨이라는 지금 작년에 돌아가신 그 핀란드에 있던 교수님이 한 데이터 디스크립션 랭스 프린시펄이라는 거에 의해서도 많이 연구가 됐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좀 더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90년대에 나온 텍스트북 같은 걸 읽어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만약 뭐 electrical engineering이나 이런
그 전자과 같은데 그 전공이신 분들 같으면은 아마 이거 어디서 많이 다 들어봤던 건데 하는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앨리스랑 밥이 있고, 앨리스는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는 프로그래머고요. 밥은 뭐 프로그램도 잘 모르고 좀 이렇게 좀 게으른 그냥 유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똑똑한 그런 프로그래머들이고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으른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로 답이 게으르다 보니까 매번 뭔가 바이너리 스트링, 그러니까 0, 1이 들어가 있는 쭉 스트링을 받았을 때 이 스트링 안에 1이 몇 개 들어있는지 세는 거를 귀찮아서 그냥 이 스트링을 앨리스한테 보낸 다음에 앨리스한테 이 안에 1 몇 개 있는지 세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매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는 똑똑하다 보니까 이 스트링 안에 1이 몇 개인지를 잽싸게 센 다음에 다시 답을 알려주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게 밥 입장에서는 편한데 앨리스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잖아요. 귀찮다 보니까 귀찮고 그리고 앨리스는 또 스마트한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다. 이 스트링을 쭉 읽어서 1이 몇 개 있는지 세주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냥 프로그램을 밥한테 주겠죠. 그럼 이제 밥은 그 프로그램을 받는 순간부터는 굳이 매번 앨리스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그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면 답이 나오니까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자면은 게으른 밥도 굉장히 행복하고 똑똑한 앨리스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서로 뭔가 말을 할 필요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통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뜻은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이제 밥이 계속 물어볼 때마다 앨리스가 답하는 경우에는 그때 앨리스가 밥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내주는 셈이죠. 모든 밥이 물어볼 때마다 답을 하니까 그 모든 답들을 다 보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앨리스는 똑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냥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을 밥한테 한 번 주고 나면은 밥이 계속 쓸 수 있겠다를 알다 보니까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짜서 밥한테 보냈다는 게 모든 이 가능한 답들을 한 번에 압축을 해서 한 번에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통신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프로그램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보면은 그 전에는 밥이 질문을 할 때마다 앨리스가 답을 해야 되고 밥이 질문을 대체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사실상 앨리스는 밥이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답을 보내야 되니까 인피니트하게 많은 비트를 보내야 되는 거죠, 밥에게. 근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짜놨으니까 프로그램 길이만큼의 비트만 딱 밥한테 보내고 나면은 모든 미래에 있는 답까지 다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 프로그래머로서의 꼴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래머로서의 꼴은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가장 짧게 짜는 겁니다. 똑같은 답을 주는 가장 짧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사실 프로그래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지금 이 세팅 안에서는요. 왜냐면 가장 짧은 프로그램을 짜서 답한테 한번 보내놓고 나면은 그 뒤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낼 때 노력도 가장 조금만 했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가장 짧은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가장 짧은 프로그램의 길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Kolmogorov Complexity라고 부르고요. Kolmogorov Complexity는 가장 짧은 프로그램, 이제 F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F스타의 길이를 비트로 표현을 했을 때 몇 비트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안타깝게도 이 콜모그래프 컴플렉스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값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못 한다는 게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 뭐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계산을 못 하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콜모그래프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값인 거고요. 이거를 또 설명을 하자면 한참 걸리겠지만 이거는 그 패러독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 그대로 제가 여기서 한국인은 모두 거짓말쟁이야라고 했을 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한국인이 모두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니면 저만 거짓말쟁이였을까요? 만약 제가 거짓말쟁이였으면은
한국인이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사실이 아니니까 한국인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아닌 건데 난 사실 한국인이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패러독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값이 안타깝게도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콜모고프 컴플렉스 그러니까 가장 짧은 프로그램의 길이라는 거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제한돼 있어서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짧은 프로그램의 길이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릴렉스를 해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서 가장 짧게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압축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밥이 계속 질문을 하고요. 앨리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제 앨리스는 밥의 질문을 볼 때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이 뭔가를 하고서 이제 밥에게 계속 보내줘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답을 있는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압축을 쭉 해가지고 그 압축을 한 후에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을 밥한테 보내고 근데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건 어쨌든 데이터를 압축을 했지만 영어로 못했다는 거니까요. 압축된 답을 보내는 거죠. 압축된 답과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내버리면 되겠죠. 만약 이 두 개를 합친 거의 길이가 원래 답의 길이보다 짧으면 괜찮은 거니까요. 그 뜻은 이제 조금 수학을 살짝 써보면은 원래는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야 된 그 비트의 개수는 이제 n이 그 밥이 질문한 개수라고 해보죠. 밥이 던진 질문의 개수고 곱하기 log L, 2 of L이라고 하면 L이 이제 가장 긴 왜냐면 답이라는 게 사실 L개의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걔를 어떻게 하면 비트로 표현을 하냐. 그래서 n 곱하기 log 2 L만큼의 비트를 보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압축을 잘 해서 만약 그 답을 이제 압축을 한 게 k 비트만 쓴다고 해보죠. 그게 이제 log 2L보다 작다고 하고 그럼 n 곱하기 k 더하기 이 압축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의 개수만 하면 되는데 압축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의 사이즈라는 거는 사실 뭐 압축 푸는 프로그램 뭐 여러 번 쓴다고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쓸 수 있다 보니까 한 번만 보내면 돼서 사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압축을 잘 할 수 있으면은 마치 프로그램을 짜서 보낸 것처럼 사실 앨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밥에게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걸 조금 잘 보면은 이 압축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압축된 데이터가 이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으로 가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이 답을 알려주는 거죠. 답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건데 만약 이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이 진짜 완벽한 프로그램이었다. 앨리스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앨리스가 뭐 완벽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이 완벽했으면 이 K라고 되어 있는 게 0인 거죠. 프로그램 한번 보내고 나면은 그 뒤에는 질문을 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밥이 그냥 돌리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면은 사실 앨리스가 이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가능한 답들 중에 답을 나온 걸 고치도록 하는 비트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 하는 식으로. 그 뜻은 뭐냐면은 이게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면 참 좋고 압축을 쭉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무조건 아무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 보통 저희가 특히 프로그래밍 한 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를 보고서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자, 난 이걸 어떻게 풀지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코드를 막 짜죠. 짠 다음에 완벽하게 푼다 하면 이게 완벽한 압축하는 프로그램이랑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습니다. 몇 개 아는 거죠, 진짜 몇 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 외에 그 밖에 가면은 사실 사람들 또는 동물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풀 줄 아는 그런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도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밖으로 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 문제라는 거는 당연히 무한하게 많은 거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문제가 무한하게 많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뭐 애톰이나 그런 전자의 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딱 언제 그 파이나이트하게 정해져 있을 거니까요. 그런 예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예제 중에 하나가 운전입니다. 운전.
아마 여기에 이제 학생분들이니까 이제 막 이제 몇 년 전 아니면 최근에 뭐 면허 같은 거 따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이 특이한 게 평생 운전을 한 번 안 해본 사람도 20시간 정도만 연습을 하면은 뭐 뉴욕 시티 뭐 이런 데서 그냥 운전할 수 있거든요. 진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어떤 식으로 운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하는 그런 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셀프 드라이빙 리서치도 많이 하고 테슬라 같은 데서 이제 오토파일럿 해가지고 피처를 많이 내곤 하는데 그쪽도 보면은 아무리 잘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도 완벽한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먼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몇, 몇 달 전에 이제 제 박사과정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졸업을 해서 제이슨 리라는 친구인데 지금 그 테슬라 그 안드레 카파트의 셀프 드라이빙 오토파일럿 팀에 가 있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그 뜻은 뭐냐면은 세상에 풀고 싶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풀지 모르는 문제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런 경우에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짠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압축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때 그 답을 압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압축 프로그램과 압축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냐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생각을 살짝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압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만약 이제 전산과 같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거 공부를 좀 하셨을 겁니다. 알고리즘 뭐 강의일 때나 아니면 인포메이션 티어리, 디스크리트 메서드 뭐 이런 강의에서 좀 들었을 건데 압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상하게도 예측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압축과 예측이 같이 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이 앨리스한테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죠. 네 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는 밥의 질문을 듣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네 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밥에게 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밥이 앨리스가 어떻게 답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밥의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어떻게 답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 2, 3, 4 답이 모두 똑같은 확률로 가능하다. 그 확률이 0.25, 0.25, 0.25, 0.25 이렇게 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비트 수가 최소 2비트를 평균적으로 써야 됩니다. 00, 01, 10, 11 이렇게 해서 보내야겠죠. 그리고 다 똑같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더 아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 밥이 앨리스랑 굉장히 친해서 앨리스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대강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밥이 알기로는 앨리스가 답이 3이나 4라고 할 거고 절대 1이나 2라고 안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밥의 입장에서. 그리고 앨리스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비트가 하나밖에 필요 없겠죠. 0이면 3, 1이면 4. 왜냐하면 1하고 2는 전혀 답일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만약 밥이랑 앨리스가 진짜 친해서 밥이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앨리스의 답이 당연히 4라고 할 거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앨리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말 그대로 이심전심으로 이미 알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은 만약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면은 압축을 잘 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되고요. 말 그대로 압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잘 됩니다. 말 그대로 앨리스랑 밥이 있을 때 앨리스랑 밥이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은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굳이 막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요새 그래서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하나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냅챗 쓰는 요새 미국 티네이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뭘 타이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친구가 타이핑을 하고 있다고 옆에 나오잖아요. 뭘 타이핑하는지 몰라도 타이핑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보고서는 상대방이 봤을 거라고 상대방이 또 타이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뭔지 몰라도.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이 또 타이핑을 한다고 하겠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통신을 하더라고요. 실제 보내진 않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뭐 10대들 친구들끼리 서로 뭔 얘기할지 아니까 그냥 내가 관심이 있고 너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만 해도 되는 거죠. 실제 메시지를 안 보내고도. 말 그대로
앨리스랑 밥이 서로 잘 알면은 서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지 예측을 하면은 서로 통신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뜻은 통신할 때 쓸 거를 완전히 압축을 한다는 거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 뜻은 이제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가는 건데 앨리스의 입장에서는 압축을 한다는 것이 곧 밥이 보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보고 내가 답을 할지 몰라 아니까요. 그 본 상태에서 이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답일지에 대한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고요. 그럼 그 예측 모델과 그 예측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 완벽하지 않은 걸 보정해 줄 수 있는 bit들만 같이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이 가운데 두 번째 케이스처럼 앨리스랑 밥이 서로 잘 알아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네 개의 답 중에 정확하게 뭐가 될지 모르고 한 두 개 정도만 아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앨리스 입장에서는 3인지 4인지는 알려줘야 되니까요, 밥한테. 말 그대로 이 프레딕션 모델을 주고, 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주고, 예측 모델과 함께 비트 하나를 더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답을 보고 예측 모델을 만든 다음에 예측 모델을 보내주고요, 밥한테. 그런 다음에 예측 모델이 완벽하지 않은 걸 보정해주는 비트를 계속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배우셨을 만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측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이제 확률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답의 확률의 로그 2 그리고 뭐 네게이션 하면은 이제 비트 개수가 나오게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프레딕티브 모델의 사이즈만큼의 비트를 내고 그 뒤부터는 계속 얼마나 프레딕션이 잘 되냐에 따라서 비트를 보내야 되는 비트 수가 쭉 줄어들게 되죠. 말 그대로 처음 시작은 프로그램을 짜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프로그램을 짤 줄 모르는 상황이 되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의 답을 보정해주는 정도의 정보만 보내주면은 밥에게 모든 정보를 보내주는 거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게 한번 이게 잘 되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몇 개만 보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도 나중에 계속 쓸 수 있고 계속 쓰면서 비트 개수가 낮으면은 그걸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까지 본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작은 프로그래밍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째서 컴프레션인지 생각을 해봤고 컴프레션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측, 프레딕션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그 뜻은 사실 프로그래밍이나 머신러닝이나 같은 골을 향해서 사실 같은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뭐 혹시 여기까지 한 거에서 혹시 질문이나 이런 뭐 언제든지 뭐 당연히 언제든지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그냥 계속 넘어가야지. 설명이 너무 좋았나 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걸로 가자면 자 이거는 굉장히 백그라운드였고요. 사실 뭐 딱 크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예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해온 건데 원래 이 분야들이 막 발전을 하다 보면은 서로 제 갈 길을 막 가기가 바빠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잘 관련된 게 관련성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그냥 한번 그 리마인더 삼아서 리프레셔 삼아서 한번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이 프로그래밍과 컴프레션 그리고 뭐 프레딕션 이 세 개가 같다는 걸 가지고 실전에 뭔가 써먹을 게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제 학생 그 이탄 페어즈랑 지금 페이스북에서 일하고 있는 다우 키렐라 그 공동 저자들과 함께 올해 여름에 열렸던 ICML에 냈던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컨셉을 이용을 해서 혹시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하는데 쓸 수 없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알고리즘을 저희는 리사는 데이터 아나리시스라고 부르고요. 리사는 데이터 아나리시스라고 부르는 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궁극적으로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라는 아이디어를 쓰는데 그 아이디어를 주창한 사람이 요르마 리사넨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핀란드에서 저랑 그 동문이더라고요, 동문. 저도 핀란드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좀 붙여보자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당연한 거였긴 한데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컴프레션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사실 다른 좀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만약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뭐 이런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뭐 논문을 읽고 아니면 심지어 뉴스 아티클 같은 걸 보면은
그 question answering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QA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QA 시스템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보면 QA 시스템이 다 풀렸다는 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 QA 시스템이 진짜 다 풀린 건가? 모두 좀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다 풀린 게 아니었죠. 어떻게 보자면 저희가 보통 풀렸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에다가를 이제 풀어봤더니 뭐 잘 됐다 이런 건데 그냥 이게 그런 게 잘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언제 두 가지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로 내가 너무나도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퀘스천 앤서가 진짜 좀 완전 풀렸다 라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요. 근데 두 번째,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그냥 벤치마크이 문제가 있는 거죠. 벤치마크 데이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너무 쉽거나요. 보통 쉬운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연구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벤치마크나 이런 이발루에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question answering 시스템 쪽의 연구에서는 워낙 기존에 있는 것들이 쉬웠는데 왜 쉬웠냐 보면은 일단 질문들이 그냥 간단한 거죠. 질문들이 복잡한 생각 없이도 그냥 비슷한 질문을 찾아서 답을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해도 답이 맞을 정도로 단순한 질문들만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질문 자체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자. 근데 질문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로 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게 멀티 홉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해서 한 홉마다 홉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중간 단계의 뭔가 답을 찾기 위한 그걸 홉이라고 하고 그걸 여러 개의 중간 단계 답을 찾아서 합쳐야 하나의 답이 나온다라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large scale로 처음에 나왔던 게 2018년에 핫팟 QA라는 거에서 나왔었습니다. 한번 예제를 하나를 봐보죠. 거기서 예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단이 두 개가 주어지고요. 문단이 두 개가 주어지고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What city is the Marine Air Control Group 28 located in? 이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답을 하기 위해서는 뭐 Marine Air Control Group 28이 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안 다음에 그게 어디에 소속된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소속된 곳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런 면에서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In which base is the Marine Air Control Group 28 stationed? 해서 이제 Marine Air Control Group 28이 어떤 베이스에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paragraph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첫 번째 문단에 써져 있는 걸 보고 나서 중간 답이 Marine Corps Air Station Cherry Point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In which city is the Marine Corps Air Station Cherry Point located? 자, 이게 어느 도시인지, 베이스가 어느 도시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Havelock, North Carolina, US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답이 Havelock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게 그들의 모티베이션이었어요. 그들의 모티베이션. 근데 이게 처음엔 좀 그럴싸한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논문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게 당연히 맞는 건가 보구나 하고서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는 시점이 옵니다. 뭐 한 가지는 아니 왜 저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다르게는 문제를 못 푸나? 다르게는 문제를 못 푸나 하는 생각이 들죠. 뭐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스텝에 그냥 In which cities are US Marine Corps airfields located? 라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리스트를 쭉 주겠죠? 어느 도시들에 이런 에어필드들이 있는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러면 among these, in which base is the Marine Air Control Group 28 station? 이건 앞에 있었던 거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첫 번째 스텝에 있었던 시티들 중에서 Marine Corps Air Station Cherry Point가 로케이트 된 건 어디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앞에 했던 두 단계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한 번에 답은 못 하는 걸까요? 한 번에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이 홉이라는 게 이 리즈닝 홉 오브 리즈닝이라는 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논문 이걸 읽어보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디파인이 안 돼 있어요. 이 홉이라는 게 디파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홉이 뭔지 모르겠고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그렇다면은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런 multiple hops of reasoning이라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을 하고 답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question answering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도 만약 common sense 상식이 많은 QA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홉스가 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데이터 사람들이 벤치마크를 만들면서 이 벤치마크가 어렵거나 이 벤치마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피처가 꼭 있어야만 문제가 잘 풀립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진짜인지 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딱 주어진 뭔가 문제 하나, 예를 들어 question answering을 푸는데도 이 핫팟 QA 데이터셋을 푸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은 데이터셋을 잘 보고 데이터셋 하나하나 잘 그, 그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파 QA 데이터셋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데이터를 주어주면서 이 데이터셋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답을 어떻게 하냐니까요. 사실 이 데이터셋이 question answering일 수도 있고 image recognition일 수도 있고 아무거나 뭐 machine translation일 수도 있고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이렇게 abstract out을 좀 해서 살짝 하이 레벨로 올라가서 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심플하게 이 문제를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이 멀티허브 QA 같은 경우는 실제 인풋으로 주어지는 거는 뭔가 이제 에비던스가 있는 문단들 몇 개와 질문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뒤에 사실 이 multiple hops of reasoning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어떤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f라고 해보죠. 이 f가 인풋을 보고서는 저희한테 그냥 답을 준 거거든요. 그 뜻은 어떻게 보자면은 뭔가 이 f라는 펑션이 generate한 feature라고 볼 수 있고요. 뭔가 엑스트라로 feature를 많이 준 거죠. 그리고 question answering 같은 경우는 이 original과 generated feature를 합쳐서 그 두 개 합쳐진 것을 보고서는 답을 하는 게 question answering 모델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abstract out을 하고 나면은 사실 이게 뭐 question answering일 필요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object recognition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object recognition을 하는 컴퓨터 비전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카메라가 카메라가 거꾸로 위를 향하고 있었는지 아래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다고 해보죠. 그럼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 같지만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문제를 이 프레임워크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이미지 자체가 인풋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위를 향했는지 아래를 향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F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 Object Recognition 시스템은 인풋과 카메라가 위를 향했나 아래를 향했나 같이 보고서 이제 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제너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좋아지는 게 이게 뭐 question answering인지 뭔지 다 옆으로 치우고 그냥 input, output, 그러니까 input x, output y, 그 다음에 f of x, 이 augmented 이 세 개의 variable만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지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input x만 보고 output y를 predict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런 모델을 저희가 한번 G0라고 해보죠. 모델을 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nput x가 있으면 이 input x를 이 feature를 generate 주는 f에다가 넣고 거기서 나온 값을 concatenate 한 다음에 G1이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G1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output y를 주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말 그대로 하나는 이 피처를 쓰는 게 있고 하나는 이 피처를 안 쓰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피처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서브루틴 F가 유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F가 유용을 하다는 뜻은 어떻게 보자면은 F를 안 써서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의 그 프로그램의 길이와
F를 써서 F에서 나온 값을 써서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의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 두 번째 게 더 작아야겠죠. 두 번째 게 더 작아야겠죠. 왜냐면 두 번째가 더 작다는 거는 F에서 계산된 게 유용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할 게 적어진 거니까요. 물론 이거는 프로그램을 잘 짰을 때죠. 이제 옵티멀하게 짰을 때. 근데 뭐 프로그램을 저희가 굉장히 잘 짰다고 해보죠. 자, 근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G0가 있고 G1이 있을 때 G0의 랭스가 G1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짧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F에서 주어진 피처가 사실 문제를 푸는데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 이 G1에서 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G0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옵티멀하니까 최대한 짧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G0랑 G1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 F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면 F가 없었어도 똑같이 짧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굳이 F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일단 프로그램은 짧게 짜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G0의 길이가 G1보다 더 길 때 우리가 F가 쓸모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너무 애브스트랙하게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막 석사 박사 특히 석사 막 하고 이제 박사 초반에는 전 매틀랩으로 그 뉴럴넷 다 짰거든요. 근데 매틀랩으로 뉴럴넷을 자르면은 그 오토디프 라이브러리가 없어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다 손으로 다 짰어요. 모든 거를 뭐 뉴럴넷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몬트리올 가고 하면서 이제 피아노 쓰고 요새 이제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잭스 같은 거 쓰면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백프롭 본인이 직접 안 짤 텐데 그냥 뭐 backward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마치 이 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 이 backward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썼는데 만약 프로그래밍 길이가 더 늘어났다. 짜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오토디프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짧아져야만 내가 직접 짜는 부분이 짧아져야만 이런 라이브러리가 쓸모가 있는 거겠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가 라이브러리고 이제 누군가 잘 짜놓은 거고, 그러면 이거를 썼을 때 이거의 결과를 쓰는 나의 프로그램은 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이 라이브러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직접 다 짜겠죠.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F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아까 multiple hubs of reasoning 이런 것들이 유용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안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짜보고요. G0고. 그 다음에 그거를 쓰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짜보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 게 길이가 더 짧으면은 얘가 또 도움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두 가지 사실상 뭐 같은 하나의 이슈가 하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미니멀 랭스라는 걸 계산을 못 한다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죠. 콜모그래프 컴플렉시티라는 게 패러독스 때문에 계산을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좀 자존심상 뭐 뭐든 다 할 것 같지만 아까 그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것처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풀고 싶은데 너무나도 풀고 싶고 답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 같은 경우는 저희 답이 있다는 거 알죠? 저희가 다 답이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짤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게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생각을 하지 말고 프레딕션을 생각을 해보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못 짜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못 짜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프로그램을 대신 짜주도록 하고 물어보고 그 대신 짜준 프로그램 그게 곧 그 프레딕티브 모델이죠. 그러니까 예측을 해주는 모델의 사이즈를 봄으로써 이게 그 EF 서브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터미널로지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의 길이가 아니니까 콜모그래프 컴플렉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디스크립션 랭스라고 부를 거고요.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 뭔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얼마나 압축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프레딕션. 머신러닝을 써서 프레딕션을 하고 그 뜻은 곧 컴프레션을 할 겁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대신 컴프레션을 하고 프로그램 랭스 대신 디스크립션 랭스를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콜모그래프 컴플렉시티가 그 optimal 프로그램의 길이라는 게 계산이 불가능하다시피 minimum description length라는 것도 또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그냥 이제 무조건 계산을 하겠다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값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클래스를 줄여야 됩니다. 클래스를.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 가능하게 할지.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장점이 나오는 건데요. 이 description length를 보고 머신러닝을 보는 게 프로그래밍을 보는 게 훨씬 나은 게 사실 프로그램 저희가 직접 손으로 짜는 프로그램의 클래스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짜라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걸 그냥 최대한 다 쓰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뭐 이게 콜모그래프 컴플렉시 같은 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만 짜세요 하고서는 누가 말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보통 프로그램을 짤 때 언제나 튜링 컴플릿한 랭귀지를 다 쓰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리미테이션을 주는 게 쉽지 않은데 머신러닝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나 러닝 알고리즘을 구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정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걸 정함으로써 언제나 저희 하는 게 사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모델 스페이스를 조그맣게 만들까 이게 거의 머신러닝의 한 50% 되거든요. 나머지 50%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프리페어 할까 뭐 이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를 구할 수 있는 리미티드 된 클래스 셋을 정하고요. 그 안에서 가장 압축을 잘하는 거를 찾는 게 뭐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모그래프 컴플렉스를 찾는 것보다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이 설명은 제가 논문에 그때 안 넣었는데 그땐 잘 몰랐는데 논문을 내고 나서 이게 이게 사실 자랑은 아닌데 원래 저처럼 이렇게 딥러닝 이렇게 뉴럴넷 그 박사 이제 딥러닝 이렇게 확 뜨기 전에 했던 사람들은 이 제프 힌턴이 신 같은 존재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신을 저희는 자주 만났어서 당시엔 하는 사람이 하도 없어서. 그래서 제프 힌턴이 가끔 이메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 논문 올린 다음에 갑자기 엉뚱하게 2줄짜리 이메일이 와서 그 regularization 잘하면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 다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쉬웠구나. 근데 이제 논문 이미 냈기 때문에 이제 더 바꾸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머신러닝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것도 이런 그 모티베이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압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뭘까요? 이거는 곧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 알고리즘이 뭘까요? 하는 질문하고 같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뭐 당연하게도 이제 딥러닝이 생각이 나겠죠. 그 예측을 잘한다는 건 사실 accuracy가 높다는 거랑 또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딥러닝을 쓸 거고요. 딥러닝을 써서 딥러닝이라는 이 큰 패밀리 안에서 가장 압축을 잘하는 경우를 찾은 다음에 그 압축을 잘하는 경우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랭스를 찾을 거고요. 그게 곧 저희가 이제 콜모그래프 컴플렉스 그러니까 미니멈 프로그램 랭스에 대한 아주 가까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디스크립션 랭스라는 건 데이터에 대한 랭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의 랭스가 뭘로 구성이 되는지 보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거는 얼마나 예측을 잘했는지. 얼마나 예측을 잘했는지라는 거는 예측을 했을 때 보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예측이 완벽하면 보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정보량이 확 줄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완벽한 예측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첫 번째 거는 이 예측해주는 모델 자체의 사이즈입니다. 예측해주는 모델 자체의 사이즈. 이게 딥러닝이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측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보정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가 줄다 보니까 두 번째 건 굉장히 줄이는데 첫 번째 게 언제나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 사실 그게 한국에서 만든 말인지 아니면 어떤 미국에 있는 그 영어로 된 뭔가 프레이즈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초거대 AI가 화두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한테 이메일이 이제 종종 한국에서 이렇게 올 때마다 꼭 초거대 AI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데 뭐 어쨌든 초거대 AI 얘기만 들어도 그 모델 사이즈가 엄청 초거대할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도 최근에 뭐 그런 GPT-3며 이런 걸 보고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거 보면 사이즈가 계속 커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신트랜slation 같은 거 이미 2, 3년 전에 이런 멀티링구얼 모델 뭐 100, 랭귀지 100개씩 하는 것들 만들면 뭐 파라미터 개수 막 한국어로 하면 뭐 하여튼 뭐 100 billion 막 이런 것들 쉽게 막 됐거든요. 근데 100 billion floating point 넘버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데이터셋보다도 그거 자체가 더 큰 거죠. 너무 오버 parameterization 되다 보니까 그 뜻은 딥러닝으로 두 번째 텀을 확 줄였는데 첫 번째 텀이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상 딥러닝을 써서 이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를 구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이미 1984년에 요르마 리사넨이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 프린시플이라는 걸 주장을 할 때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 한 2018년에 이제 블리에 앤 올리비에 지금 둘 다 프랑스인데 그쪽에서 나온 팀에서 그렇다면은 모델을 통째로 보내지 말고 트레이닝하는 알고리즘만 보내자라는 방식을 이제 그런 방식을 주장을 한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왜 그러게 말이 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오픈AI GPT-3 같은 거를 실제 그냥 넘버들을 스토어를 한다고 하면은 뭐 200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좀 압축도 좀 하고 해서.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코드 짠 그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해봤자 뭐 압축하고 하면은 그 코드 자체는 뭐 100메가바이트 되려나요? 안 되겠죠? 네. 그 뜻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 큰 모델을 만들긴 하지만 그런 큰 모델을 만드는 프로그램 저희가 짜놓은 그런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로더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혹시 모델을 보내지 말고 그냥 이 러닝 알고리즘을 보내는 걸로 바꿀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봤더니 뭐 당연하게도 가능한 거죠. 이제 온라인 코딩이라는 방법을 쓸 건데요. 이게 살짝 헷갈리는데 한번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한 프로그래머 앨리스랑 그 다음에 레이지한 유저 밥을 데리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처음에 앨리스랑 밥이 시작을 할 때는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그 상태에서 앨리스가 똑똑한 프로그래머니까 이 러닝 알고리즘이랑 그 다음에 sudo random number generator, 그 다음에 initial state을 다 밥에게 한번 보내줍니다. 그래서 밥한테 우린 이 러닝 알고리즘을 쓸 거고 이런 random number generator를 쓸 거고 이 random number generator는 이 숫자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양쪽이 싱크로나이즈를 완벽하게 맞춰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밥이 오케이 알고리즘을 이제 다 받았고 여기에 내가 답을 알고 싶은 질문 N개가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밥이 앨리스한테 질문을 먼저 쭉 보내놓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앨리스랑 밥은 완전히 싱크로나이즈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인풋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러닝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앨리스가 한 몇 개, K개, 그러니까 한 10개, 20개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줍니다, 밥한테. 굳이 압축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한 번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앨리스랑 밥은 러닝 알고리즘도 있고 인터널 스테이트도 똑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첫 번째 K개의 데이터도 갖고 있는 거죠. 인풋, 아웃풋, 레이블이 되어 있는 데이터.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뉴럴넷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양쪽이 다 싱크로나이즈가 잘 맞춰져 있다 보니까 트레이닝을 한 결과도 똑같은 모델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모델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앨리스랑 밥 둘 다 같은 모델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을 앨리스가 밥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압축을 하고요, 데이터를. 그 다음 케이크에 블락을 압축을 하고 그 압축된 걸 보냅니다. 다만 이걸 보낼 때 이 모델은 더 이상 보내지 않죠. 밥이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밥은 이미 갖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압축을 풀고요. 푸른 후에는 이제 앨리스랑 밥이 다시 한번 2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또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새로운 모델을. 그럼 앨리스랑 밥 둘 다 더 좋은 모델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를.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앨리스가 또 밥한테 그 다음 블락의 데이터에 대한 답을 보낼 수 있을 거고요. 압축을 해서. 압축률이 점점 좋아지겠죠. 그리고 밥은 압축된 거를 바로 압축을 풀 수 있고요. 똑같은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 기반으로 다음 걸 또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풋에 대해서 답을 앨리스가 밥한테 보냈고, 보낼 때 딥뉴럴넷을 써가지고 굉장히 압축을 높게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은 단 한 번도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온라인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요새 이제 팬데믹이라서 좀 점점 힘들어지는데, 원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매일같이 놀고 하면은 서로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를 내 친구가 알고, 내 친구가 무슨 생각할지를 내가 알고 하면서 서로 싱크로나이즈 해가잖아요.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그러면은 얘기를 초반에는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설명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나.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말을 안 해도 서로 알아듣는 이심전심인 상황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코딩인 거죠. 근데 이런 이심전심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내 뇌에서 생각 프로세스는 이거야 하고 보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뜻은 그냥 우리들은 다 사람들이니까 러닝 알고리즘이 다 비슷하고 시작점이 비슷하면은 거기서부터 서로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싱크로나이즈를 맞춰가면서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보자면은 딥러닝을 써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을 써서 네, 네, 뭐 이런 방식을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전 페이지에서 네, 그 앨리스가 이제 그 압축된 정보를 밥한테 중간에 보내잖아요. 네, 그게 앨리스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현재 네. 상태에서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뭐 예측을 잘못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측이 잘못됐을 때 아니면 예측에 그 uncertainty가 있을 때죠.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런 방식을 써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구분해 보는 거죠. 그냥 데이터에서 딱 인풋만 주어졌을 때 이 온라인 코딩을 사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비트를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럼 인풋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인풋에 이 f of x 그러니까 이 어그멘트된 피처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 f of x가 이미 공짜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f가 또 서로 싱크로나이즈가 맞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앨리스가 밥한테 얼마나 비트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만약 이 f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은 두 번째에서 계산을 한 이 description length가 더 작아야겠죠. 만약 이게 더 작으면은 말 그대로 답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F가 벌써 답에 대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답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앨리스가 소모해야 되는 BT 개수가 더 적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좀 뭐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그냥 바로 쓰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코딩 같은 경우는 좀 당연하게도 온라인 코딩을 시작을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답을 줄 거냐에 대한 순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만 돌려서는 좀, 이 순서가 과연 옵티멀한지 알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돌려서 여러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돌린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하고요. 근데 봤더니 데이터 사이즈가 조금만 어느 정도 크면은 순서랑 큰 차이는 없다는 거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랙티컬한 이슈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그냥 부르긴 했는데 딥러닝이라는 게 뭐 사실 그냥 머신러닝이랑 거의 같은 거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다른 알고리즘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가 더 베스트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여러 개의 가능한 모델을 해서 앨리스랑 밥이 각 블락마다 여러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앨리스가 이번 블락에서는 이 모델이 제일 좋으니까 이 모델을 쓸 거야 하고 처음에 log2 n 프라임 비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을 너무 많이 만들지만 않으면은 압축을 많이 하면서도 이제 압축은 더 하면서도 그 압축하는 데 어떤 모델이 쓰였는지에 대한 그 비트는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은 그 클레버라고 좀 신세틱 데이터를 썼습니다. 이 클레버 데이터셋은 어, Visual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인데요. 뭔가 그 장면이 있고요. 그 장면 안에는 뭐 다양한 그런 그 모양들이 있습니다. 뭐 스피어도 있고 뭐 큐브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각 색깔이 다르고요. 이런 도구들이 이렇게 바닥에 쭉 깔려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사진을 본 상태에서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문제고요. 근데 이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2016년에 존슨이랑 이 친구들이 이런 데이터셋 만드는 게 사실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테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렌더러를 써서 랜덤하게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놔두고 나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기반으로 룰 베이스드 퀘션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큰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거의 장점은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거꾸로 보면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 이 RDA, Real-Time Data Analysis가 이 실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블락들에 대해서 답을 주면은 답이 더 쉽게 이게 압축을 더 잘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말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해봤더니 뭐 잘 되더라고요. 뭐 세 가지 문제 타입 정도로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integer comparison 해가지고 뭐 예제로는 are there more cubes and spheres 해가지고 화면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모양의 뭐 객체가 더 많은지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 중간 단계의 답들이 뭘까요? 중간 단계의 답은 뭐 예를 들면 큐브 몇 개가 있는지, 스피어 몇 개가 있는지 그 두 개를 알면은 바로 그 컴페어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큐브 몇 개, 스피어 몇 개를 이렇게 주고, 그럼 그게 주어졌을 때 과연 그 미니멈 디스크립션 형태가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죠,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거는 attribute contribution, comparison. 이거 같은 경우는 is a metal object the same color as the rubber thing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한 개만 줬을 때요. 그래서 metal object의 컬러가 뭔지만 주어졌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다가, 근데 metal object이랑 rubber thing의 컬러를 두 개를 다 줬을 때는 거의 뭐 압축이 완벽하게 되는. 왜냐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만 알면 되니까요. 말 그대로 비트 하나만 있으면 되죠. 문제 푸는데 있어서 이 두 개가 같다 아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디스크리션 랭스가 0까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 Real-Time Data Analysis가 진짜로 이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려줄 수 있구나. 특히나 데이터셋에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피처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을 때 그 클레임을 우리가 verify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제 초반 그 모티베이션이었던 그 합학 QA, 그러니까 멀티 합 퀘션 앤서링 하는 걸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지. 다행스럽게도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지금 PhD 스튜던트로 있는 그 민세원 학생이 이 합학 QA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 애노테이션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어떤 그 서브 퀘션들이 필요하고 그 서브 퀘션들의 앤서가 뭔지. 그게 이제 오라클이고요. 오라클은 이제 진짜 이걸 하면 된다라고 사람이 직접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RDA를 써가지고 이 오라클이 주어졌을 때 노란색 바입니다. 지금 중에서 과연 우리가 압축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실제로 완벽한 서브 퀘션이나 서브 앤서이 주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압축이 됐습니다. 아주 많이 되진 않았죠. 어느 정도만 압축이 됐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사실 이런 멀티업 QA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오라클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브 퀘션을 제너레이트 해주고 서브 퀘션을 앤서링 하는 또 서브 퀘션 앤서링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논문 쓰고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automated 메소드를 썼을 때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automated 메소드를 쓰면은 사실 압축이 잘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해주지 못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가 요새는 뭐 대부분 그 pre-trained language 모델 큰 걸 가지고 fine tuning 해서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오라클이 아니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그 뜻은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프리트레이닝이 무엇을 하는가를 봤을 때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이 이미 이런 다양한 서브 퀘션들에 대한 앤서를 미리 뽑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미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뭐 여기 뭐 아까 했었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시티에 있는지 이런 거를 더 엑스트라 넣어줘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랭귀지 모델 자체에서 다 뽑아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RDA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핫팟 QA라는 것도 사실 만들기로는 이런 멀티업 리즈닝을 하면 잘 되게 만들긴 했는데, 다만 얘의 유용성은 이미 다 했구나. 왜냐면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을 쓰면 그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이 이미 다 중요한 정보를 다 뽑아내서 낸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요.
뭐 이거를 보고서는 이제 좀 고무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타스크에 대해서 뭐 noun, verb, adjective, adverb, 뭐 preposition 이런 그 단어 타입들을 보고서는 과연 어떤 단어 타입들이 가장 중요한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왜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자면은 어떤 인풋을 봐도 그 인풋에서 피처를 뺐다가 다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시 넣는 과정이 이 뭔가 그런 그 F라고 아까 서브루틴이 한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빼고 description length 계산하고 다시 넣어놓고 description length를 계산을 해봐서 만약 description length가 다시 넣었을 때 떨어졌다 하면은 이 피처가 더 중요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일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지난 한 4년, 5년 동안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쪽 학회에서 1년에 최소 2개의 논문이 나오는데요. 논문 하나는 단어 순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대부분의 우리가 벤치마크 문제들이 단어 순서를 다 바꿔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단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2개씩 논문이 꼭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RDA에 따르면은 단어 순서를 셔플을 하면은 언제나 압축을 더 못합니다. 말 그대로 단어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했고 그 이제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근 이런 온라인 코딩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재밌게 잘 써놔서 뭐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저희만 이런 거 한 거 아니죠. 당연하게도. 예. 특히나 이 미니멈 디스크리프션 랭스를 써서 알고리즘들을 비교를 해보자 하는 거는 최근에 좀 많이 인기를 끌었고요. 뭐 그런 머신 트랜slation 쪽에서는 리나 보이라랑 뭐 이반 티토프가 썼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쪽에서는 윌 위트니, 제 PhD 스튜던트 지금 졸업해서 이제 딥마인드에 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좀 써봤고요. 근데 얘는 억셉이 안 되더라고요, 페이퍼가. 그냥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람들이 좀 쓰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뒷부분에 얘기했었던 뭔가, 이런 단어 타입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런 건 보통 모델 프로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고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뭐 네트워크 중간중간에 클래시파이를 넣어서 이 클래시파이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서는 뭐 그 정보가 있냐 없냐 하는 거를 확인을 많이 해봤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단순한 모델 프로빙은 잘 동작을 안 합니다. 워낙 그 프로빙 테스트셋이 작아서 베리언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에 비해서 저희 RDA 같은 경우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크는 저희는 풀 데이터셋을 언제나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베리언스가 작고 정확한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물론 저희가 한 거 이제 좀 어토메이티드 된 데이터셋 애널리시스지만 뭐 최근 들어서 이런 팀닉 게브러며 뭐 에밀리 밴더맨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좀 데이터셋 같은 걸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런 논문들이 좀 있었죠. 이건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의 절반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니까요. 그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톡을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이게 봤더니 사실 프로그래밍을 보통 사람들이 좀 더 패밀리어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하면 뭔가 이건 좀 새로운 것 같고 한데 사실은 봤더니 두 개가 컴프레션이라는 압축이라는 동전의 양면이었다는 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좋은 점이 이렇게 보면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를 뒷부분에는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넌트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봤고요. 네, 뭐 이거를 끝으로 네, 오늘 준비한 톡은 끝났고요.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뭐 여기 지금 저녁이라 시간도 좀 있으니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